네, 안녕하세요. 하지연입니다. 정신과 의사고요. 오늘 제가 한 45분, 50분 동안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요 앞에서 시간이 똑딱똑딱 움직이니까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끝날 때쯤 제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제 태스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불안해요, 우울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는데 어떨 때는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상황들을 보면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불안보다 훨씬 나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저 머리가 띵해요, 혈압이 오른 것 같아요 라고 재보면은 혈압이 160에 100이군요. 고혈압 맞습니다. 열 많이 나고요. 기침 가래가 가래가 누렇게 나와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폐렴기가 있네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칭 이과생이죠. 근데 정신과는 같은 의사들끼리도 좀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다고 그러면 불안이 10.5니? 라고 피검사로 나오는 게 없어요. 우울해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럼 우울이 엑스레이 나와? MRI 찍으면 나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 거고요,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걸 없애는 약, 불안한 걸 없애는 약 써? 정신 분석을 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게 이 주관적인 불안과 우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불안과 우울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하다는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정상이라는 것을 재조정하고 분명히 아는 것, 그다음에 도대체 왜 우리는 모두 불안해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걸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죠.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빅 퀘스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뭘까? 안전하지 않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있어가지고요, 생존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전이죠.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좋네 하고 누워있으면 왠지 잠이 안 옵니다. 이상하게 넓은 겉이 뻥 뚫린 데서 자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늘막이라도 하나 치면 잠잘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 경우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딘가 호수공원, 시민공원 같은 데나 아니면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언덕 위에 앉으세요. 카페에 가면 벽 쪽에 앉았지 가운데 앉아있지 않죠. 이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누워가지고 겉이 뻥 뚫려 있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를.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있으면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동물적 본능으로 우리는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능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 안에는 왠지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상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내 몸은 준비를 합니다. 이게 싸울까 도망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한스 젤리에라는 내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거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라요, 거기에 우리 몸이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반응들을 해요. 긴장을 하는 거고요,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근육이 빨라지고요, 입이 바짝 타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 몸을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한스 젤리에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이 사람의 저주받은 손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쥐 실험을 했는데 쥐한테 한쪽은 자기가 원하는 약을 줬고요, 한쪽은 생리식염수만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8주 동안 약을 준 쪽을 둔 다음에 주사를 계속 주고서 한쪽이 나빠지고 한쪽은 멀쩡할 줄 알아서 양쪽 다 나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난 실험은 정말 망했구나,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 사람은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이라 양쪽 쥐를 엄청 괴롭힌 거예요. 잡느라 괴롭히고 주사 주느라 괴롭히고. 그래서 혹시 내가 쥐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한쪽은 엄청 계속 괴롭히고 한쪽은 밥을 잘 줬대요. 그랬더니 괴롭힌 쥐가 부신이 커져 있는 걸 발견하고 이게 우리 몸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안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스트레스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란 말을 만드는데 이게 1920년, 3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불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걸 알게 된 메커니즘을 이해한 게 7, 8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데 그 부분에서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부분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위험해 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뒤를 보고 나면 반짝하고 긴장합니다. 근데 이때 나중에 이게 뒤에 방울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일단 뱀 비슷해. 그럼 확 놀라서 이거 무슨 위험한 거야 하고 나중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먼저 우리 몸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쪽은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뱀이다 라는 한쪽과 그냥 인생이 편했을 거예요.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하고 낙천적인 사람들과 한쪽은 일단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만 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은 5대 5였을 거예요. 근데 30년, 40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뱀이나 맹수를 만났을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은 죽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들 피 속에는 일단 잘 모르는 게 벌어지면 일단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값이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전자 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지거나 밤에 으슥한 곳을 가거나 낯선 곳을 가거나 아까 말한 대로 높은 곳을 가게 되면 그때는 먼저 불안하다고 느끼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잘 돌이켜보고 익숙해지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고 안전하지 않고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고 긴박해지면 일단 내가 장악하지 않는 한은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에게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값이고 그런 피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고 대부분에서 아주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정도는 지나치게 우리는 불안과 긴장이 많아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불안이라는 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긴장해. 너 긴장하지 마라고 얘기하고요.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해야죠. 긴장 너무 안 해도 문제죠. 긴장은 필요한 만큼 나의 에너지를 쓱 끌어올리는 게 긴장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불안이 되는 거죠. 내가 50만큼만 힘을 쓰면 되는데 100을 그럼 0일 때 0에서 50 정도 조금 더 긴장을 해요. 얘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전혀 긴장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맞춰서 잘 해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막 목소리가 떨고 있고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고 어떻게 하자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건 불안해진 거죠. 이렇듯이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세팅을 바꾸는 과정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울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의 에너지가 바닥나는 겁니다. 불안과 연관성을 본다면 불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요죠. 왠지 내 몸을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시키는 게 불안한 거고요. 우울한 건 시간의 축을 볼 때 과거 축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즉 우울은 똑같이 불안과 우울이 같이 있을 것 같지만은 불안이라는 건 미래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그걸 준비해야 돼. 아니면 그 준비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고요. 우울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은 바라보는 축이 매우 다릅니다. 물론 그 결론들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강박, 손 씻고요, 물건 모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강박적인 면이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왜 불안한 거냐? 잘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오염이 생기죠. 물건 안 모아두면 혹시 그 정말 중요한 게 없을 수도 있죠. 찾으려면.
딱 각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돈되어 있지 않은 면에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강박이라는 것도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나의 지나친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약간의 강박은 필요합니다. 요즘 하는 메디컬 드라마 보면 들어가기 전에 죽어라고 손 씻는 거 나오죠. 의사들이 사람의 배를 열고서 그것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약 10분 정도 베타딘이라는 소독약으로 온몸을 손을 다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피부 안에 있는 장기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도 베타딘 갖고 막 닦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그럼 문제죠.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불안이라는 건 불안과 긴장 정도에 있어서 강박적인 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또한 강박이라는 건 불안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깨끗해야 되고 정돈돼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습성의 한쪽 스펙트럼에 있는 면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공포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거는요, 그냥 애매하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긴장되어 있는 건데, 공포는 난 개가 무서워, 난 자동차가 무서워, 난 높은 곳이 무서워, 난 답답한 데가 싫어 라고 분명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불안이란 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짜증이 나서요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짜증 날 때 많으시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짜증 나죠. 저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요. 저기 일반 데서 보통 데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빛이 막 짜증이 나요, 지금. 근데 이 짜증이라는 건 뭐냐면 물어보지 않으면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언제 짜증 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피곤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짜증이 뭐예요?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짜증이 뭐지? 짜증이라는 건 영어로는 irritability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가만히 있을 땐 몰라요, 내가 짜증난 걸. 근데 너 왜 이렇게 짜증내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죠. 누가 툭 건드려도 에이 왜 그래? 이럴 때. 보통 때 같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야이씨 이러면은 짜증내. 너 이렇게 짜증을 내니 그러죠. 아니면 그렇듯이 짜증이라는 거는 뭔가 확 올라와서요, 나도 긴장이 되고 불안해 있는데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불쾌해요. 하지만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말아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짜증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짜증이 나서 툭 건드려서 확 화를 내고 나면 바로 후회가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냈던 나 자신이 미친 것 같고 화가 나니까.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니까. 차라리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은요, 짜증내면 속이 후련해요. 내가 한번 기분 좋게 한번 확 냈어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짜증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짜증냈던 상황 자체가 또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짜증을 나게 한 그 사람한테 미운 마음이 들어요. 이 짜증도 또한 불안과 관련돼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불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안이 굉장히 레벨이 높고요, 너무 불안해지지 않아서 문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턱이 너무 낮아요. 그렇게 불안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불안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 있고요, 불안을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증상화하고 있고요, 불편함 정도를 불안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리적 나병이라는 단어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리적 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이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어디 부딪혀도 자기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 그러죠. 불안과 긴장은 필요해요. 스키를 타면 처음 운전한 사람 엄청 불안해하죠. 불안하면서 다칠까봐 겁나고 조심조심 운전하죠. 안전운전 하시잖아요. 모르는 길 갈 때 특히 그러시죠.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젊은 친구들 중에 막 폭주하고. 그렇듯이 불안이라는 게 사라져서 완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심적 나병에 걸리는 거 똑같아요. 전혀 위험해서 준비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은 채
이러면 저 앞에 8차선 대로변은 그냥 건너갈 겁니다. 심령 나병이 있으면. 하나도 불안해지지 않고 불안이를 완전히 없애는 약을 먹게 된다면, 뇌가 손상당하면. 또 한편으로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신호불안이라는 게 있어. 내 안에서 위험할지 모르니까 미리 시그널 앵자이티를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방어기제라든지 내 몸을 준비시키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예민하게 작동해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예민하게 작동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오작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요즘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라고 써서 유명해진 어떤 분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면은 뭐냐, 우리 몸에는 비상벨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전투기 조종사가 마지막에 딱 누르고 빵 도망가는, 그 도망갈 수 있는 탈출석 있죠. 이렇듯이 그런 걸 눌러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고 내 몸이 인식할 때만 딱 누르게 만들어 놓은 비상벨이 있는데, 그게 너무 피곤하고 불안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눌러지는 게 공황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굉장히 긴박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공황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오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불안한 게 너무 없어서 내가 이런 짓 해도 될까? 너 안 죽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지내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정말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자체도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나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쪽 사람들을 봅니다. 집에 한번 도둑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복도식 아파트 맨 끝에 사는 사람인데, 오후 4시쯤에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고 집에 있는데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 나면 너무 무섭대요. 택배 아저씨인데, 원래 보통 때 같으면 이분은 와 택배다 하고 신났을 거예요. 내가 주문한 게 드디어 왔구나. 근데 이분은 또 도둑이 드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는 이런 시그널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은 달라진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란 말, 캐퍼시티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이상의 요구가 올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요. 내 능력치 이상이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는 내 요구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자원을 한없이 늘릴 생각만 하게 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은, 약간의 불안은 좋아요.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린 너무 높은 상태에 있으니까 도리어 수행 상태가 떨어지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불안이 싫은 이유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안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머리도 멍하게 되고 집중이 도리어 안 되고 입이 바짝바짝 타고요, 온몸에 긴장이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멘붕이 온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란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이 불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짜증이라는 걸 느낄 때는 내 몸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서 이 나란 사람의 물컵이 넘치기 직전에 왔을 때 짜증이 나는 거고, 물이 넘치고 있으면 그때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만 줄이면 돼, 집에서 나를 괴롭힐 사람 없으면 돼가 아니라 사적인 나, 공적인 나, 일을 하는 나,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큰 로드맵,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나라는 한 사람에게 모두 떨어지고 있는 물줄기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줄인다라고 끝날 거 아니고요. 두 번째, 내 그릇을 키운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일종의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나 미워하는 게 싫고요, 그럼 예스야, 할게요, 더 할게요. 엄마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느라고, 회사에서 나에 대한 요구를 맞추느라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들,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란 사람은 꽉 차 있어서 아슬아슬한 상태로 지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한 거 하는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불안하고 온몸이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예민해져 있고,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면 긴장하게 돼요 라는 말,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라는 말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리어 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 제가 잘릴 것 같아요 라고 분명한 일이 있으면 알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항상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의 제일 큰 원인은 자잘한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서 와야 됩니다. 그 불안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아는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못 맞추면 난 불안해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마음 뭐냐, 올백 받아야 되는 학생들 같은 거죠. 그래서 한 개라도 90점 받으면 나는 망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상이라는 건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다 없는 겁니다. 없을 건 없는 거.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50분째 앉아있으면 정상이에요. 1시간 반째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환청이 들려요. 뭐 죽고 싶어요. 마치 보통 사람들한테 없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그땐 비정상으로 얘기할 만한 겁니다. 저는 이제 흔히 대인 관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가서 때리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내지는 그 남녀 관계에서는 혹시 당신을 여자분이 오시면 남자친구가 당신 때린 적 있나요? 때리는데도 계속 만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건 혹시 한 번 정도 그랬다면 술 마시고 그러나요? 아닌가요? 술 안 마시고도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건. 그렇듯이 아주 분명한 빨간 사인들이 있습니다. 경고 반응이 있지 않은 한은 대부분 있을 게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면 정상이다. 두 번째, 평균 분포 곡선에서 우리 정상 범위,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분들 되게 150에서 190 사이에 다 있으실 겁니다. IQ도 아마도 그 정도, 80에서 120 사이에 다 있으십니다. 100을 중심으로 20, 20 사이에 대부분 와 있으십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비정상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과잉비대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박적인 거 얘기했지만 약간의 강박 괜찮습니다. 지나치는 강박은 문제지만 너무 지저분한 것보다 약간 흐트러진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분포 곡선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삶의 궤적이 지금 우리 사회문화적으로 문제인데요. 몇 살이 되면 19, 20살 되면 왜 대학 안 가니? 26살 되면 취업 어떻게 할 거니? 30살쯤 되면 왜 31살, 2살 뒤로 들어가고 있지? 결혼 안 하니? 추석 전, 설 전, 명절 전날 밤, 그 명절날 그래서 문 여는 술집들에 가면 술집이나 맛있는 식당 가면 혹시 여는 집 가면 그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막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점점 줄어든다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가족들의 얘기를 한 3년쯤 듣고 100번 들으면 왠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사게 이 궤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왜 애 안 낳니가 되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삶의 궤적이라는 것에 대한 강박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이런 것이 나를 옥죄고 있는 중요한 나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으면서 사실은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왜 식스팩이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저는 키가 170, 여성분인데 170인데 50이 넘어요. 전 죽어야 돼요. 이런 얘기해요. 감이 안 잡히세요, 그 얘기? 제가 여성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BMI, 체질량 지수를 보면 17.0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165면은 40대 초중반 정도를 얘기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소녀시대 아이돌 스타일 몸매 정도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체질량 지수로 한 20, 18, 19, 20 정도로 적당히 약간 통통하고 통통한 것도 아니고 날씬한 몸매는 자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이라고까지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도 정상의 범위에 충분히 들어있는데도 날 비정상을 여기는 사람이 많으면 그 비정상을 여기는 동안은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을 없애는 걸 약을 통해서 하거나 자기를 이 건강의 세계 내지는 수월성의 세계로 자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럼 그걸 내가 불안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정상의 범위를 넓히면 되는 거죠. 아, 비정상이 아닌 한은 정상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험하고 불안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쟁이 너무 강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의 500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소형, 예금액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어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중산층이에요. 상류층이 아니라.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저도 몇 년 전까지 1번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관 쪽에 있는 작은 방에 애들 쓰는 방이니 거기서 막 애들이 뛰어놀고 있으면 가서 혼냈습니다. 이거 은행 거니까 너희가 이걸 망가뜨리고 아빠가 돈을 못 내면 은행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쪽 다 나가서 놀아라 제발. 근데 우리는 이 정도가 돼야 될 중산이고 하나씩 보면 대단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준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죠. 아까 정상과 건강함, 정상과 수월함 속에 있는 그 정도 급이 돼야지 겨우 보통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꼭 뭐 비슷하냐면요, 잘 되는 식당 아저씨가, 식당 사장님이 먹고 살만해요 가 아니라 겨우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되게 잘 되는데요. 되게 식당 잘 되는 데들은 먹고 살만해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잘 돼서 프랜차이즈 하셔야 될 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됩니다 덕분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중산층 같은 기분인데 그럼 매우 잘 되는 식당들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언제 내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평균 이상 꽤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성취를 할 수 있고, 성취해서 잘 되고 굉장히 난 잘 나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위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게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 없잖아 라는 쪽이 있게 되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요, 차도 좀 좋은 거 탔으면 좋겠고요, 집도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욕구가 해결되고 있으면, 요구가 해결되고 있으면 그건 안전한 겁니다. 굶어 죽진 않습니다. 누울 곳이 있고요, 밥은 먹고 있고요, 간단한 가끔 1년에 한두 번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이동수단에 문제 없어 택시 타고 다니면 되고요, 필요하면 렌트카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욕망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욕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요구가 만족되는 건 결핍이 해결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꾸 욕망의 해결을 바라봅니다. 최근 범법 사법 처리를 받는 분들 보면 이미 부자죠. 다음에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일 안 하고 가만히 놀아도 우리보다 되게 부자고 1년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자기 돈 다 못 쓸 텐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욕망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불안이 사라지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욕구와 욕망 중에서 내가 무엇이 욕망인지를 보고요, 욕망을 재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욕망을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진 절대 없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또 불안해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한 생존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하고요, 당장 나 일 안 하면 다음 달에 월급 못 받으면 원룸에 쫓겨나.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요구의 문제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걸립니다. 비교, 부러움, 경쟁, 친구와의 비교입니다. 이게 날 불안하게 만듭니다. 쟤는 옆집 내 고등학교 동창 누구는 의대 갔다는데 아들은 좋은 대학 갔다는데 난 어떻게 하지? 요즘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위기가. 저도 병원에서 저희 교수들끼리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말 많이 하시는 분은 애 좋은 대학 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밥만 조용히 먹고 나옵니다. 저 애도 고3인데 아직 끝이 안 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저같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앉아있으면 짜증이 나요. 어디 특히 의사들끼리니까 의대 보냈다고 그러면 막 축하합니다 사람들 막 얘기하고 밥 살게요 막 얘기하면 화가 나요. 비교가 되는 건 우리 전형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게 날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는 나대로의 부분이 있고, 비교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냐 보려는 거지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모티베이션을 주는 건 있지만
비교라는 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남들 다 우산 쓰고 나가는데 내가 혹시 우산 안 쓰고 나가나? 이런 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본능입니다. 좌표가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한 본능입니다. 근데 이걸 열등의식과 관련돼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나의 생존에 있어가지고 내가 내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문제가 되면 이때부터는 저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밖에 못 나가고요. 집에만 있고요. 자기 방에만 있고요. 그렇게 6개월씩 있다 오시는 분 전 많이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다니고 하지만은 일은 아직 잘 못해. 이 정도면 아직은 비정상입니다. 겨우겨우 하는 정도면, 성인의 경우에. 제가 이제 정상이라 보면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일은 하고요. 매일 하는 일을 하고요. 약간의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정도는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어. 이게 딱 정상이에요. 요 정도가. 이러다가 가끔 요 정도 와요. 그럼 요게 요즘 약간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이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아주 건강한 수월성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업을 하고 매일 새로운 이직, 6개월에 한 번씩 이직해 나가고 새로운 스트레스받고 모두 정면 돌파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다 타버리겠다 하고 조심해 하고 약간 고삐를 쥐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냥 약간 요 정도 선에 있으면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짜증이 난다는 신호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불안해졌구나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안을 통제하는 노력들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한다든지 미리 많이 걱정을 한다든지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한다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소모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짜증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짜증이 났다는 건 내가 여기까지 차올라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너 그만해 그 얘기예요. 좀 멈춰야 돼. 좀 쉬어. 그러니까 오후 서너 시 때 막 짜증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괜히 거래처 사람들한테 화냈어요. 그럼 내가 또 사람 이상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쐰다든지 커피 한잔 하신다든지 친구 동료 불러가지고 나가서 뭐 담배 한 대 태우거나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약간 수다 떨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혼자 그럴 만한 사람이 없거나 그냥 그럴 만한 분위기도 아니면 혼자 잠깐 나가서 뭐 집에 계신 어머님들,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 하다못해 빨래를 해라, 방을 치워라, 잠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쭉 내려와요. 그럼 짜증이라는 걸 잘 활용할 줄 알면 불안이라는 걸 경험하거나 후회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짜증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몸이 나한테 그만해 라고 보내는 신호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피곤했구나. 뭐가 자꾸 나한테 짜증이 수위로 올라오는 게 잦으면 그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위험 신호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 몸은 알아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육감을 원해요. 굉장히 믿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 되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고 먼저 생각했겠죠. 이 둘 사이의 커넥션을 끊어야 돼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구나 라고 그냥 느끼세요. 그냥. 제 환자 중에 공황장애 치료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대학생인데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하루는 오는 날이 안 오는데 이 친구가 뛰어왔어요. 저 왜? 그러고 왔더니 선생님 제가요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20분을 쳤는데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왔어요. 공황발작 아니에요? 야, 탁구를 20분 뛰면 심장이 뛰지.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안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 근데 또 반대분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좋아지셔서 아차산을 올라가셨어요. 아차산 막 20분 만에 2시간 만에 싹 올라가신 다음에 심장이 막 뛰는데 그 심장 뛰는 게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즉 이 심장이 뛰는 걸 그 전까지는 심장이 조금만 뛰기 시작하면 나 또 공황발작 오는구나, 또 불안해지는구나, 또 위험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기분 좋은 후련함, 상쾌함으로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몸의 반응들을. 즉
이 심장이 뛰는 것이라 내 몸의 반응과 내 뇌 사이에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직렬 연결을 끊어버리는 데 성공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불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불안한 것 중에 상당수는 내 몸의 반응에 오해하고 오작동하고 오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살짝 아프거나 평소에 나는 심장 벌렁거리거나 화장실 간다, 자주 간다 이런 식의 몸의 반응이 왔을 때 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머리가 아파, 또 짜증나 라고 생각할 때 이건 충분히 그럴 만한 일에 그런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들, 지금 쭉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 한 웬만하면 다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지, 조금만 잘못되면 다 비정상이라고 보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군대에서 사열받고 하는 거 아니죠. 집에서 정말 뭐 먼지 한 톨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이 수술실 같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 정도 기준을 요구한다면은 그럼 비정상, 그 기준이 문제인 거지, 그걸 맞추지 못했다고 내가 비정상인 건 아니죠. 하듯이 정상, 불안을 없애는 거는 한두 끝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욕망의 세계를 가게 돼요. 그 욕망의 기준치가 너무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정상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 덜 해도 되네, 요 정도를 안 해도 되네, 이 정도 흐트러져도 되네 라는 안전의 범위를 넓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접시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사람 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이 굉장히 안락해져 있고 안전한 상태에 지내다 보니까 마치 호숫가에서 찰랑찰랑 연못에서 이런 물결만 보던 사람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다에 가서 지내는데 약간의 출렁임 정도가 엄청난 파도, 위험한 찌남, 이게 찌남, 1m짜리 약간의 너울이 움직이는 정도를 이게 찌남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난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즉 사람이 살려 물에 빠져 죽어가라고 얘기하는 사실 접신물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건 낯섦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를 생각해 보자. 근데 그 부분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 주변 사람은 이 정도는 하는데 라고 비교하면 나는 그걸 못해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높은 기준치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방 거기 익숙해지다 보면 난 열등의식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최대한 나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고민이 많아요. 근데 고민을 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럼 또 불안해지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고민도 비용이다 이 생각 꼭 하세요. 고민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최선의 선택이 안 된다. 결정장애 요즘 많이 얘기하시죠. 결정을 못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최선의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최선의 선택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가끔 그냥 저도 소규모로 강연 같은 걸 하고 그룹 디스커션을 하면서 저는 미혼 여성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얘기하면 착한 남자요,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이요, 호남이요, 성격 좋으면 좋겠어요 라는 굉장히 립서비스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친해지고 나면 조금씩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요. 이왕이면 180은 넘었으면 좋겠어요. 2세도 생각해야죠. 좀 전문직이면 좋겠어요. 더 얘기해봐요. 더 얘기해보면 저기 둘째 아들 이해하면 좋겠어요. 종교는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막 제가 들은 얘기 중 가장 인상적인 건 시부모님들은 미국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선택을 막 고민하다 보면 결혼이 막 늦어져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그렇게 그런 걸 다 막 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널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다 얘기하면서. 자, 근데 그 선택한 동안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그것보단 차라리 빠른 방법은 최악이 아님을 제끼는 거죠. 나 이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난 종교, 우리 집이다 나도 그렇고 종교가 되게 중요하니까 종교가 다른 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자라면 어떤 아닌 거를 제끼는 것,
되게 결혼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요, 싫은 게 없어요란 말 제일 많이 하세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별로 없어요. 싫은 게 없어요 라는 건 최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차선과 차악이 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차선? 아닙니다. 마음 가는 거 하나, 느낌 좋은 거. 그래, 오래 가요. 느낌 딱 가는 거. 이거 필이 좋았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절대 아닌 거 제끼고요. 예를 들면 가구를 사러 가는데 100만 원 넘으면 안 돼. 딱 제끼고요. 차선, 차악, 느낌 좋은 거 딱 사면 돼요. 그러면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그동안 내가 그 안에는 최선을 고르기 위한 비용이 제껴집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로 벗어나게 돼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라지게 돼요. 불안해지지 않을 수, 내가 제대로 결정을 못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면들을 만들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관계라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최적의 거리가 있고 서로가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거리가 아니라 상대가 줄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요. 아까 나란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냉면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커지길 어느 이상 바라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있는 성인이라면 이미 완성된 그릇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의 컵이에요. 근데 좋은 점은 다 냉면 그릇은 나만 컵인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컵이라는 겁니다. 이 컵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수도꼭지를 어떻게 잘 잠글까, 이 고민을 하자. 그러니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콸 오는 거를 잘 막는 게 필요하다는 거.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허탈하시죠? 45분이 지났는데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가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단 말을 하니, 이런 자기 모순이 있는 사기꾼이 있나. 근데 불안이 없는 삶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아주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 매니지해 나가는 겁니다. 불안한 걸 느낀다는 건 내 몸의 센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내가 건강하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불안은 삶의 태도를 통해 조절하는 거지, 약을 통해 조절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정신분석을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환경이 어떤 상태로 내가 갖고 있는 세팅을 재조정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아주 쉽게 불안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전 내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불안이라는, 내가 요만큼 요거밖에 안 되면 여기서부터 불안할 텐데, 정상이 이 정도 되면 옛날 여기서 불안 느끼던 사람은 하나도 불안 안 느끼겠죠. 한 이쯤 넘어가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애매한 상황은 그걸 어떻게든 빨리 통제하려고 해결하지 마세요. 좀 견디다 보면 해결돼요. 그래서 내공 좋은 분들은 애매한 상황을 잘 버팁니다. 그리고 큰 행복이 생기기보단 작지만 반복되는 자잘한 행복들이 나를 힘을 견뎌내게 하고요. 인생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불안을 다스려서 없애는 방법, 내가 완벽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는 완벽하지 않던 존재라는 인정해야만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내공, 삶의 내공,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걸 통해서 나의 정상성의 변화를 두고요. 내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완벽해져야 된다는 욕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인간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건강함은 시작되고요. 완벽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결핍과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만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한 연대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